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네, 수요일 공개방송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어려웠죠. 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달, 특히나 이제 이번 8, 9월달은 그렇게 상승이 이번 이 8월 중순 이후에는 상승도 그렇게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상승은 좀 약했고 또 그 이후의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대응이 쉽지 않고 예, 아마 뭐 투자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대체로 그죠? 시장이 이렇게 뭐 매일 크게 하락하는데 크게 수익을 내는 뭐 크게 수익을 낸다?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저기 낙담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쭉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지난 3월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나서 4월, 5월, 6월, 7월 쭉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뭐 특히 최근에는 요렇게 많이 봐드렸어요. 이 추세가 살아있는 한 어, 시장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다. 음.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살아있는 한. 그래서 이때도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매수 기회, 여기도 매수해야 된다. 음. 여기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 시장이 언젠가 꺾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꺾인다, 내일 꺾인다, 다음 주에 꺾인다 이거를 예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잘 안 맞는다. 그 전에도 계속 꺾인다 안 맞았잖아요. 그 꺾이는 거를 예상을 해서 맞추려고 했다면 아마 뭐 지난 3, 4, 5월, 6월, 7월, 8월 계속 그걸로 이제 고생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냈겠죠. 시장이 꺾인다라는 것만 신경 쓰는데 어떻게 수익을 크게 내겠습니까?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렇다고 막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라고 한 적 없죠, 그죠? 오히려 이런 데서는 시장이 슈팅 구간이니까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팔 종목들 팔고 수익 실현할 걸 해놓고 다시 좀 조정 구간을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이렇게 좀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가 이제 깨지면 그때 우리가 그 흐름을 확인을 하고 확인 대응을 하자. 그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그동안 저의 생각보다도 더 안 나왔습니다. 저도 뭐 8월, 뭐 9월 초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 한번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슬슬 변화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안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제죠? 어저께 화요일 9월 22일 화요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물론 뭐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선을 안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 선을 가지고 이 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보겠죠. 제가 중요치 않게 보는 다른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준을 봤고요. 그래서 여기가 깨졌죠. 언제 깨졌냐면 어제 아침부터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부터 깨지는 걸 보고 그 전날도 그랬어요. 조금 이제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또 깨지는 흐름을 보면서 요건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뭐 팔 종목이 있으면 파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보유한다면 중소형주 많이 올라간 중소형주 테마주 이런 거보다는 좀 우량주 대표주 위주로 보유를 해야만 하락장 이렇게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나마 타격이 덜하다 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차트만 볼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선물 동향이죠.
외국인 선물이 그동안 계속 매수 우위였는데 어저께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 전에도 선물 매도를 조금씩 하다가 어제 많이 때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제 사실 1조 원 이상, 장중에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장 후반에 매도를 좀 축소를 했고요. 선물 매도를. 그리고 오늘 다시 좀 일부 매수를 해주는 걸 봐서는 수급이 완전히 꺾여서 바로 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뭐 급락장을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정황상 차트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여러분, 상승 추세가 깨지면 그 다음 무슨 추세가 나옵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락 추세 아니면 뭐 횡보.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가다가 깨지면 하락 추세가 갈 수가 있고요. 또는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횡보, 이렇게 횡보 있잖아요. 횡보.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상승 추세가 깨졌는데 바로 상승 추세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뭐다? 하락 추세 내지는 박스권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둘 중에 뭐냐? 하락 추세냐 박스권 횡보냐? 저는 이제 박스권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대신에 박스권이 무슨 하락 추세가 나오자, 뭐 이렇게 이탈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박스권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 이탈이 되면 단기 하락 추세는 나오는 거야. 단기. 그 단기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거기를 기점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 시장이 하락 추세를 단기 하락 추세로 빠지는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첫날은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 첫날, 이 처음 빠지는 날인데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산다거나 매수를 막 성급하게 막 들어간다거나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대로 시세가 하락 추세를 막 보이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첫날에 주식을 막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동안 막 고생하면서 내려왔던 주식을 이렇게 강하게 의미있게 돌파하는 첫날 굳이 매도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아니, 좀 물려 있었어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단 하루 이틀이라도 더 보유해서 좀 추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거지, 너무 첫날부터 파는 거는 성급한 대응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관망을 하거나 일부 좀 주식 비중이 과하다면 축소를 하는 게 맞았고요. 여기서 그 다음 대응은 만약에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이거 매도예요. 매도. 하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바로 나타낼 가능성보다는 어설픈 반등 주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반등이 나오면 매도, 주식 비중 축소 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와서 오늘 좀 우리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플러스 출발하고 바로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기관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2350 선에 출발했다가 2300도 깨버렸어요. 10시 좀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반등하면 매도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제 급락하고 그냥 또 내려왔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좀 이게 헷갈릴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한다 했잖아요. 시장이 여기가 이탈됐다고 해서 하락 추세장, 하락장, 이렇게 하락장이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뭐 이유를 들자면 시중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회수 단계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뭐 지나친 버블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경기 회복이 어떤 피크를 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경기 회복도 안 됐어요. 그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거냐, 아니면 내년에 나타날 거냐, 뭐 내년 상반기냐, 내년 하반기냐, 이런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치료제가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또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나오더라도 결국 이 질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점점 이 여파는 작아집니다. 점점 치사율도 낮아질 것이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미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유럽 국가들 지금 2차 확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자 안 늘어나요. 확진자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안 늘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났었죠 한때. 근데 사망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1차 때보다. 그 왜 그럽니까? 이미 인간은 어느 정도 코로나에 적응을 많이 했어요. 의료체계도 그렇고 그 똑같은 걸 똑같이 안 당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굉장히 전파가 빠르고 그만큼 변이도 빨리 된단 말이에요. 전파가 되면 될수록 변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바이러스의 어떤 천성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점점 이 숙주를 사망하지 않도록 변이하는 경우가 많죠. 뭐 많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 숙주를 점점 안 죽이는,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은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도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자기도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전파를 시킬 거 아니에요. 빨리 사람이 죽어버리면 전파를 못 시키잖아. 바이러스가 멸종돼 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걸리자마자.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건 원래 뭐 과거에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명률은 떨어집니다. 근데 코로나는 전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변이도 더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이런 데 다 코로나 사망자 찾아보시면 스웨덴이란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이란 나라는 봉쇄 차단 정책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죠. 예,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뭐 소위 말해서 집단 면역을 생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냥 맞서 싸우다 보니 봉쇄를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봉쇄했다가 푸니까 또 확산되고 또 봉쇄했다가 푸니까 또 확산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스웨덴은 그냥 개겼어요. 속된 말로 그냥 개겼습니다. 개겼더니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늘어납니다. 뭐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 신규 확진자입니다. 지금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망자를 볼까요? 사망자 0명. 1명, 2명, 0명, 0명. 처음에 많이 사망했어요. 하루에 뭐 100명씩 사망도 했어. 근데 이제는 사망 안 하죠. 자,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맞서 싸웠으면 초반에는 피해가 컸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 뭐 순서의 차이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코로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치명률이 떨어지는 그렇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병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으로 점점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독감이에요. 독감. 독감 같은 거예요. 독감도 사망자가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독감을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실제로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나라 봉쇄하고 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코로나도 결국엔 그런 식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준다면 더 빠르게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겠죠. 아무튼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발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는 해소가 되면서 경기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 높아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하락장으로 가는 어떤 그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1차 상승 이후에 1차 이제 급등 이후에 다음 2차 상승을 하기 위해 숨 고르게 하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정 구간이 글쎄 언제까지 될까요? 그걸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올 겨울 정도 이렇게 잘 쉬면 내년 초,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박스권은 어디를 보는 거냐? 뭐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표시를 제가 미리 해드렸는데 이 정도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박스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코스피 2250 위로는 2450 2450에서 2250 정도를 뭐 정확하진 않겠죠. 요 정도 내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다. 근데 박스권이라고 해도 대략적인 흐름이 박스권이지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죠? 이렇게 컴퓨터 무슨 삼각함수처럼 움직이지는 않고요. 뭐 좀 이렇게 굴곡이 뭐 좀 변칙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한 궤적은 우리가 미리 다 알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느낌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2250. 한 2250 정도가 올 하반기, 지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장의 코스피 저점 구간이 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오차 있겠지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아침에 장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순간적으로 2287까지 왔습니다. 2290까지 왔어요. 2290 깼어요. 내가 저점을 대충 2250 정도, 뭐 정말 많이 빠져봐 22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왔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여긴 주식 파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사야지. 왜냐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단기 하락이 과도하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한 장중 저점 코스피 2287포인트, 뭐 코스닥 몇입니까? 821.89포인트. 오늘 이 자리가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주식 비중을 확대를 했어요. 뭐 최저점에서 딱 사진 못했는데요. 여기서 한 건 아닌데 여기서 바닥 찍고 돌리는 걸 보면서 그동안 좀 현금을 남겨놓고 또 일부 종목 팔고 좀 종목 수를 줄여놓고 있었거든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금을 골고루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가 조절 들어가 비중 확대를 좀 했어요. 주식 비중 확대를.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면 바로 주식 비중 축소하고 뭐 좀 빨리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거는 하루지만 꽤 차이가 있어요. 이 폭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좀 공포스러운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어제 공포를 뛰어넘는 한 번에 더 공포가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신용 매물, 개인들의 어떤 손절 매물,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좀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투매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돌리면 반등이 좀 그래도 반등 기조가 짧게는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는 코스피는 제가 볼 때 한 2300선, 2300 한 중후반? 2300 중후반권 정도까지는 약간 반등 여력을 열어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거기서 좀 팔아야 돼요. 다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추세가 깨졌습니다. 여기서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전처럼 빠지면 또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요? 박스권이라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간다고 해서 바이앤홀딩 수익 극대화 이게 아니고 내려오면 좀 사고 올라가면 좀 팔고 그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스권, 크게 보면 이런 박스권인데 또 그렇다고 지금 반등을 요 박스권 상단까지 여기 2400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욕심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한 2300 중후반권 올라오면은
약간 주식 비중을 다시 축소하고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뭐 코스닥도 비슷해요. 네, 60일선이죠. 60일선에 이렇게 만나는 자리, 네, 이렇게 뭐 오늘 의미의 자리에서 이제 찍고 돌렸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 오늘 60일선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60일선 처음 왔어요. 이 뭐 4, 5월 이후에 펼쳐진 이 상승 랠리 이후에 조정 시에 21선 정도에서 보통 저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60일선을 딱 찍었죠. 그래서 여기는 기회였던 거예요. 처음 만나는 61선. 예. 3개월 이동평균선이죠.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오늘 굉장히 좀 정석적인 자리에서 반등 나온 겁니다. 61선 반등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추세 상승? 이거는 글쎄요 조금 네, 지금은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욕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올라오면은 한 800 중후반권, 그죠? 800 중후반권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식 비중 축소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요 요즘에. 이렇게 빠진 건 다 알겠는데 좋은데 분명 이상한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만 너무 많이 빠져. 그죠? 우리나라만 사실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미증시가 오늘 어제도 별로 안 빠졌고 올랐고 오히려 나스닥 어제 1.7% 급등했거든요. 그 전날도 미국은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그 전에 빠졌어. 그러니까 미국이 빠질 때는 안 빠지더니 미국이 안 빠질 때 갑자기 폭락을 하고요. 봅시다. 일본 보세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본 증시가 뭐 급락을 합니까? 니케이 지수인데 급락 안 해요. 완만한 조정입니다. 견고한 조정이에요. 중국도 별로 큰 흔들림이 없어요. 네. 홍콩이 좀 빠지긴 했네. 그죠? 근데 홍콩은 원래부터 리듬이 우리나라랑 달랐고요. 약했어. 그래서 홍콩만 가지고 홍콩 때문에 빠졌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대만도 좀 빠지긴 했더라고요. 대만도. 근데 우리나라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로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투매가 연달아 나타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혀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상하게 그동안 강했던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보통은 강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유난히 폭락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답이라고 딱 답안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쵸? 그 답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추정을 하는 건데 제 추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악해본 바로는 이번 주에 그 일부 증권사에서 신용 대출로 주식을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한도 초과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신용 매수를 중단시켰습니다. 전 증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증권사가 그런 현상들이 좀 있고 앞으로 다른 증권사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조그만 그 수급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시장이 올라오는데 당연히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신용도.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서 어떤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연말 되면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소형주 지수로 제가 한번 차트를 돌려볼게요. 코스피 소형주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1년이에요. 이게 올해 1년, 이게 2019년, 이게 2018년 월봉을 이렇게 보는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매년 하반기, 매년 10월 전후, 매년 하반기는 이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나
하락을 많이 합니다. 10, 11, 12는 뭐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8월, 9월 달에 미리 폭락한 경우에는 좀 덜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폭락했으니까 안 빠지는 거지. 만약에 폭락 안 했다면 10월, 11월 달에 폭락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연말에 배당 기준일날, 12월 말일 배당 기준일날 누구누구한테 배당을 줄까? 이것도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대주주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다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대주주를 결정하는 날이 12월 말인데, 대주주가 예전엔 2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예, 대체로 그렇게 이제 대주주 요건을 부여했고요. 대주주가 되면은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를 두들겨 맞죠. 그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팔았을 때 수익이 안 나면 괜찮아요. 수익이 안 나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안 나오는데, 수익 내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이죠. 이거를 지금 팔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그냥 가지고 가서 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또는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으면 보통 팔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팔고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내가 수익이 많이 안 나 있거나 손실 보고 있다, 내년에도 수익이 당장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버티겠죠, 대체로.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미리 빠져 있으면 굳이 안 파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올라 있다, 최근에 장이 올랐다, 올해 장이 올랐다, 그러면 연말에 주식을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올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이 됩니다. 원래 20억이었던 게 10억이 됐어요. 이제 10억만 넘어도 대주주야. 근데 올해부터는 얼마? 3억. 뭐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 솔직히 아주 큰 돈도 아니잖아요. 3억만 넘어도, 한 종목이 3억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때려 맞아요, 수익 내고 팔았을 경우에. 또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만 3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배우자, 심지어 내 할아버지, 뭐 내 아들,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 나와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합산 3억이 넘어도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대주주, 우리 아버지도 대주주. 심지어 내가 100만원 갖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만원 갖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3억 갖고 있어. 그럼 나도 대주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대주주라서 우리 가족 전체가 삼성전자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얼마 안 갖고 있지만 내년에 양도소득세 때려 맞고 뭐 골치 아파요. 이런 법이 사실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난 법인데, 이 20억이었던 게 10억이 되고 다시 3억으로 이렇게 대폭 낮추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올 하반기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빨리 개정하지 않거나, 뭐 빨리 뭐 이거 유예하거나, 뭐 어떻게 뭐 폐지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슈입니다. 매도했다가 다시 내년 초에 사겠죠. 연말 지나가면 이제 대주주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년 그런 거예요. 매년 연말에 되면 빠지고 연초 되면 올라가고, 연말 되면 빠지고 연초 올라가고, 연말 되면 빠지고 연초 올라가고, 연말 되면 빠지고 연초 올라가고, 이거 되는 거예요. 올해도 연말 빠지고 연초 올라가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큰 손들, 개인들이 주로 주식을 이제 팔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바로 코스닥 종목들과 중소형 종목들이죠. 왜냐면 그 종목들은, 이런 소형주 뭐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외국인 연기금, 뭐 투신 이런 쪽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종목들은 내팽개 친단 말이에요, 연말에. 안 그래도 연말에 장이 힘든데 기관들도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다 관리할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식 팔기 바쁜데 몇몇 종목 좀 좋은 대표주도 찍어가지고 거기서 좀 시세를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형주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소형주들이 아주 쥐약이에요, 연말에. 물론 이런 어떤 상황은 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에서도 발생합니다. 근데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대주주 될까 무서워서 주식을 팔아도 외국인 기관들이 받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매년 급락하진 않아요. 볼까요?
작년에는 연말에 올랐어요. 작년 연말에 올랐어. 코스피는. 이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그 전해는 이제 빠졌어요. 예, 빠졌어. 이때는 뭐 꼭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았죠. 2017년도는 올랐어요. 이제 오르고 10월달에 한 번 더 오르고 이제 11월달 좀 쉬었어. 근데 별로 안 빠졌어요. 연말에. 그리고 이때도 조금 빠진다 하더니만 연말에 올랐네. 예, 별로 크게 안 빠졌어요. 이때도 좀 미리 빠져서 그런가? 예, 여름에 미리 빠져서 그런가? 연말에 좀 올랐다가 조금 쉬었고요. 이때는 좀 빠졌네요. 2014년도는 좀 빠졌어. 2013년도는 또 올랐어요. 아까 살짝 올랐어요. 이렇게. 예, 2012년도도 좀 빠지다 올랐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대형주는 중소형주처럼 매년 꼭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빠질 때도 있고 안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본다면 이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막 너무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막 분산해서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전략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주식을 보유한다면 이왕이면 좀 대형주나 대표주 좀 굵직한 우량주들, 예, 그렇다고 너무 막 형편없이 막 밑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대형주 말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중심에 있는, 예, 뭐 나름 주도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우리 시장이 갑자기 최근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작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걸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연말 가서 팔면 되긴 하는데 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지금 큰 손들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장이 이렇게 빠질 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장이 좀 흔들릴랑 말랑 하니까 야 이거 나 그냥 미리 팔아야겠다. 괜히 이거 12월까지 상황 본다고 갖고 있다가 장이 다 지수가 빠져버리면 더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밑에다가 더 때려 팔아야 되는데 내가 선수 쳐야겠다. 내가 선수 쳐서 미리 갖다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인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나 봐요. 이번에. 뭐 이것만 원인이진 않겠죠.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이게 크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시장을 잘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죠. 많이 올라왔고 뭐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세게 나옵니다. 매물이. 예. 제넥신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좀 뭐 테마주들 같은 걸 봐도 유니온 보세요.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슬슬 연말 앞두고 큰 손들은 미리 손 빼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대주주를 안 할란다. 네. 미리 팔고 대주주 빠지면 돼요. 나중에 다시 사면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또 다 그런 건 좋은데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또 응? 지금 9월 말이잖아. 아직 10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걸로 장이 쭉쭉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 무서워서 여기다 대고 주식을 팔아요? 안 팔지. 응? 아니 세금 안 내려고 손실 보고 팔아요? 그거 아니잖아. 아무리 세금이 무서워도 굳이 손실 보고 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또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면요, 그런 요인들도 일단은 유예되는 거예요. 크게 영향은 이제 또 안 주겠죠. 그죠? 그리고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 매물이 있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출혈이 됐기 때문에 일단락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이 빠졌다라는 매력으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로 다시 이제 받아낼 수가 있고, 또 뭐 대주주 깊이와 상관없는 다른 개인 매수세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개인들이 어제 오늘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또 이게 올라오고 나중에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장은 뭐다? 박스권이다. 박스권인데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면
좀 팔아야 된다. 올라가면 또 뭐가 생겨요? 대주주 깊이 매도 나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여기서 생각보다 안 빠지고 이렇게 바로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버티고 올라가잖아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또 이거 대주주 깊이성 매도 욕구가 분명히 작용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지금 그런 대기 매도세가 올라가면 팔겠다라는 매도세가 존재하는데 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예? 큰 손들의 매도세가 있다는 얘기는요, 매수세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지금 팔까 다음 달에 팔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런 거랑 상관없는 다른 주체들은 사겠지만 지금 큰 손들은 일단 올해 장사를 많이 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보다는 매도를 지금 할까 다음 달에 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높게 보는 거는 욕심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반등이 나오려면 어디가 나올까요? 외국인 기관은 양도세, 대주주 이런 거랑 상관없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그러니까 그나마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중소형주 말고 대표주 우량주들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죠. 오히려 그쪽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수급이. 중소형주가 안 좋다라고 인식되면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년 연말 되면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이 대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 또 배당 매력도 있으니까, 그죠? 대형주는 배당 투자도 들어오잖아요, 연말에. 네, 그래서 전략은 다시 정리하면 당분간 박스권 대응 전략 2250에서 2450 정도 열어두시고요. 중소형주는 최대한 이제 반등시 매도 관점. 중소형주는 대신에 많이 빠지면 중소형주도 반등 나오죠. 중소형주가 탄력은 당연히 좋지. 오늘같이 이제 급락하고 돌리면 탄력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나오죠. 근데 큰 욕심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안정적으로 조금 느긋하게 묵직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막 빨리빨리 샀다 팔았다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번 하반기는 중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중대형주 쪽이 최근에 다 좋아요. 삼성전자 쪽도 최근에 뭐 좋은 얘기들 많죠. 화웨이 규제 수혜주죠. 삼성전자 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하이닉스도 좋아지려고 그러네. 그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한창 제일 좋은 건 아시죠 여러분들? 네이버 좋은 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 근데 단점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빠졌어요. 이렇게 시장 주도주는 막 3달 4달 안 빠져요. 잘. 한 달 빠지면 또 반등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종목도 괜찮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이런 자리 61선에서 뭐 좋은 자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LG와 이런 쪽은 뭐 최근에 뭐 여러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죠. 뭐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뭐 분할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배터리데이, 사실은 배터리데이는 잘 지나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별 이슈 없이 잘 지나간 겁니다. 오히려 호재죠. 테슬라가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앞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업황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데 일단 그동안 덜 빠졌다. 안 빠졌잖아 얘는. 어제도 안 빠졌어요. 삼성 ST 같은 거 안 빠지고 잘 버텼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딴 거 빠지는 동안 안 빠졌다라는 걸로. 오히려 이런 쪽은 뭐 당장 오늘 가진 못했지만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쪽은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보고 매수 관점이에요. 매수 관점. 하락시 매수, 분할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 자동차 쪽도 좋죠. 대형주에 다 이런 애들도 내년 기대감이 워낙 크고 전기차 업체로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등등 그 이하의 중소형주도 있는데 중소형주는 제가 웬만하면 좀 피하자고 했고요. 연말까지는 이런 쪽도 내려오면 매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쪽도, 바이오 쪽도요. 얘가 이제 그동안 미리 올려놓고 얘가 좀 빨랐어요. 6월달에 미리 급등하고 쉬고 있다가 이제 안 가다가 여기서 고꾸라졌거든요. 시장 빠질 때. 그러니까 오히려 딴 종목들보다 빨라요. 미리 오르고 미리 쉬고 미리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히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야 참다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리는 외국인 매수 좀 들어오는 거 좀 보이는데 오히려 좀 안전해 보인다. 뭐 어설픈 중소형 테마주에 가서 물리느니 차라리 셀트리온 가서 물리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응? 왜냐면 얘가 실적 전망도 워낙 좋고 뭐 모멘텀도 많아요. 앞으로 여러가지 모멘텀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좀 호재가 계속 나오다가 못 가고 이제 꼬꾸라지니까 실망용으로 쭉 나온 거거든요. 한번 요거 뱉어내고 돌리면 셀트리온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반도체, 뭐 인터넷, 전기차, 바이오, 자동차 뭐 등등등 할 거 없이 뭐 대부분 전망들이 좋은 쪽이고요. 뭐 철강, 조선 이런 거 빼고 그런 쪽은 제가 지금 좋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대형주들이니까 연말에 뭐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불균형에 대한 어떤 우려도 상대적으로 더 적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금 비중도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에서 현금 비중이 적어도 돼요. 현금이 없어도 돼. 근데 이제 한번 장이 꺾였고 아무리 박스권이지만 제가 하락장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박스권 자체가 장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장도 어려웠잖아요. 예? 이렇게 상승장이라고 맨날 수익만 납니까? 수익 안 나죠. 손실 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면 어때요? 당연히 손실이 상승장보다 더 나겠지. 그러니까 손실을 볼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상승장일 때보다. 뭐 하락장 정도로 힘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남겨둔 상태에서, 예, 이 우리 이제 이때 여름까지 한창 이렇게 신나게 매매할 때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조금 덜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주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금 완만하게 반등을 좀 하면서 이번 주 급락에 대한 낙차 해소는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나는 정말 중소형주 자신 있다 그러면 해도 되죠. 당연히 중소형주만의 매력이 있고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대형주보다는 크죠. 잘 매매한다면. 그러나 생각보다 반등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형주 잘못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연말에는. 그래서 중소형주 매매했더니 이상하게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지루하고 이상하게 더 빠지고 그럴 수 있다. 아까 우리 봤던 종목들도 보세요. 오늘 지수 반등 나오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거 막 3.5% 반등 하잖아요 오늘. 응? 네이버 4% 반등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봤던 뭐 제넥신 이런 거 반등이 세지가 않죠. 유니온 이런 테마주 더 빠져버려. 반등이 안 나와요 이거. 왜냐면 얘네들은 테마주기 때문에 당장 뭐 기업의 가치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 연동성도 떨어지고요. 얘가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는 생각보다, 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최대한 보시는 게 좋다. 예. 뭐 제가 뭐 중소형 코스닥 종목 테마주들을 뭐 다 일일이 다 봐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그 뭐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겠죠. 네, 많이 올라온 종목들 특히 조심하시고, 기업 가치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올라온 그런 종목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종목이야말로 당장 주가가 빠져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적과 기업 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많이 안 빠지죠. 가치라는 게 있는데 덜 빠지지.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네, 종목 선정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 종목이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번, 예, 좀 이번 주 힘들었던 거 만회를 해보시고, 추석 연휴 전에는 조금 아무래도, 예, 연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연휴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연휴를 맞이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거 좀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하반기 전망까지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주주 기피, 양도세 기피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드렸는데,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숙지하셔가지고,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어렵다 보면은 아무리 날고기는 고수도 다 수익이 안 나요. 예? 아무리 뭐 기관 펀드 매니저 외국인도
장이 흔들리면은 손절매 할 수 있고요. 바로바로 수익 안 납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수익이 나 지금 여기서? 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수익 날까요? 외국인들이라고? 수익 안 나지 당연히. 하락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잘 준비하면 반등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하루하루에 어떤 수익이 났냐 안 났냐 이거 가지고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정도를 걸으시면 그래도 뭐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